그의 쿠퍼 어머니는 가슴이 답답해서 죽을 것만 같았다. 해마다 3월이 되면 천식으로 2, 3주일은 자리에 눕는 것이 예사였다. 그녀는 이제 나이도 많아서 생탕트 완느제에는 73살이 되었다. 게다가 뚱뚱하게 살이 찌기는 했어도 매우 병약하여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숨을 헐떡였다. 잘 가거라 자네통 촛불이 꺼졌구나 하고 외치는 동안 기침으로 죽을 것이라고 의사는 말하곤 했다. 자리에 몸져 누웠을 때 쿠퍼 어머니는 매우 용태가 나빴다. 노파가 나나와 함께 자고 있는 방은 밝은 기운이라곤 조금도 없는 곳이었다. 손녀와 할머니의 침대 사이에는 의자 2개를 놓을 공간밖에는 없었다. 벽지는 색깔이 바래고 찢어져 너덜너덜해졌고 천장의 질강창에서 희미한 빛이 새 들어올 뿐 동굴처럼 침침했다. 이런 방에서는 누구나 특히 천식을 앓는 사람은 쉽게 늙기 마련이었다. 그래도 잠이 오지 않는 밤에는 손녀의 숨소리를 들음으로써 하나의 위안을 삼기도 했다. 그러나 한낮에는 하루 종일 이야기할 상대가 없었으므로 그녀는 투덜거리며 울면서 몇 시간이라도 베개 위에서 머리를 이리저리 돌리며 혼자서 되풀이하여 중얼거렸다. 나처럼 기구한 팔자가 또 있을까? 이놈의 팔자. 이건 감옥이야. 그것들은 이 감방에서 나를 죽일 작정이야. 그러다가 미르진이나 보슈 아주머니가 문병이라도 오면 병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곧 불평을 늘어놓았다. 사실 내가 이 집에서 얻어먹고 있는 빵은 비싼 것이야. 나는 남의 집에 있더라도 이렇게 괴롭진 않을 테니까. 들어봐요. 내가 약을 한 재 먹고 싶다고 해도 가져오지 않는단 말이지. 마치 내가 너무 먹기라도 하는 것처럼. 하나만 해도 그래. 내가 길러낸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아침에 맨발로 빠져나가면 하루 종일 꽃배기도 안 보이거든. 내 몸에서 무슨 냄새라도 나는 것처럼 말이야. 그래도 밤에는 잠을 잘 자더군. 단 한 번이라도 잠을 깨서 병세를 물어본 적도 없어요. 말하자면 나는 이 집 식구들한테 짐이야. 모두들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만 있어. 이젠 그리 오래 가지도 않을 거야. 나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저 악당 같은 세탁부년이 내 손에서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 여자는 재판소만 없었다면 나를 두들겨 패서 죽이고 말았을 거야. 사실 제르베즈는 때때로 거친 태도를 보이기는 했다. 집안 분위기는 매우 험악해져 있었다. 모두들 짜증을 내고 무슨 말이 나오기만 하면 금방 고함을 쳤다. 쿠퍼는 숙취로 머리가 무겁던 어느 날 아침 늙은이는 늘 죽는다 하면서도 도무지 죽을 생각은 않는군 하며 외쳤다. 이 말은 쿠퍼 어머니 가슴에 한이 되었다. 그는 늙은 어머니에게 돈이 많이 든다고 투덜거렸다. 만약 노파만 없다면 상당한 저금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따지고 보면 어머니의 태도에도 나쁜 데가 있었다. 큰딸 르라가 찾아오면 자신의 비참한 형편을 한탄하고 아들과 며느리가 자기를 굶겨 죽이려 한다고 우는 소리를 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큰딸에게서 20소짜리 은어 한 입을 얻어내 맛있는 것을 사 먹으려는 수단이었다. 그녀는 로리의 부부에게도 고자질을 하여 그들이 내고 있는 20프랑으로 새 모자나 숨어서 먹는 과자나 그 밖에 차마 입으로 말할 수 없는 더러운 일을 위해서 세탁부가 마음대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형제간끼리 여러 번 싸움을 벌였다. 어떤 때는 이 편을 들고 어떤 때는 저 편을 들었다. 그래서 끝내는 걷잡을 수 없는 소동이 벌어졌다. 그의 겨울 가장 발작이 심했던 날 오후 로리의 부인과 르라 부인이 어머니 침대 앞에서 마주쳤다. 그러자 쿠퍼 어머니는 두 사람에게 몸을 가까이 오라고 눈짓을 했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낮은 소리로 말하면서 헐떡였다. 큰일이다. 나는 간밤에 두 사람이 하는 소리를 들었어. 그래,
절름발이와 랑떼 말이야. 두 년놈은 크게 떠들었어. 구포놈은 병신자식이야. 큰일이야. 그녀는 기침으로 숨이 막히면서도 간밤에 아들이 술에 취해서 돌아왔을 것이라고 띄엄띄엄 이야기했다. 그때 그녀는 잠들어 있지 않았으므로 절름발이가 맨발로 타일 위를 걷는 소리, 랑티에가 칸막이의 문을 조용히 열고 여자를 부르는 듯한 쉰 듯한 목소리, 그 밖의 모든 소리를 똑똑히 들었던 것이다. 정신을 집중해 엿들어 했으나 끝내 굴아떨어져 버렸으므로 정확한 시간은 알 수가 없으나 그것은 새벽까지 틀림없이 계속되었으리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안 된 일은 나나가 그것을 눈치챘는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 애는 언제나 깊이 잠이 드는 편인데 간밤에는 밤새도록 뒤척이고 있었어. 심하게 몸부림을 치면서 마치 잠자리에 불이라도 붙은 것처럼 말이야. 두 여자는 그다지 놀란 기색도 없었다. 물론이지. 그런 짓은 그가 온 그날부터 시작되었을 거야. 그런데도 쿠퍼가 별다른 반응이 없으니 우리들이 이러쿵저러쿵 할 수가 있겠어요. 하여튼 우리 집안의 명예는 이제 땅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로리의 부인이 중얼거렸다.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깜짝 놀라게 해줬을 텐데 무슨 큰 소리를 지르든지 무슨 소리라도 좋으니 봤다라든가 순경이 온다라든가 말이야. 어느 의사 선생님의 하녀가 주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때 큰 소리로 외치면 여자는 그 자리에서 죽는 수가 있대. 만약 그것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면 어떨까? 당연한 일이겠지. 죄를 범한 그 자리에서 벌을 받는다는 것이 되니 말이야. 르라 부인이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다. 마침내 제르베즈가 밤마다 랑티의 방으로 숨어 들어간다는 소문이 온 거리에 퍼지고 말았다. 로리의 부인은 근처의 여자들 앞에서 떠들썩하게 화를 내며 말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여편네에게 속고 있는 등신이라고 동생을 욕하면서 가엾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의 말을 빌면 자기가 아직도 그런 집구석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것은 그런 더러운 집에서 살아야만 하는 불쌍한 어머니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근처 사람들은 제르베즈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틀림없이 여자 쪽에서 랑티에를 유혹했을 것이다. 그것은 눈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고. 그러나 이러한 추잡한 소문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서도 음흉하기 짝이 없는 랑티에는 여전히 모든 사람들과 신사처럼 의젓한 태도로 사귀고 신문을 읽으면서 보도를 거닐었다. 부인들에 대해서는 친절하고도 은근하며 항상 향수나 꽃을 가지고 있다가 주기도 하여 존경을 받고 있었다. 그는 바로 수탉과 같은 역할로 생업을 삼고 있었던 것이다. 사내는 사내가 아닌가. 목덜미를 안고 달려드는 여자까지 밀어내라고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녀 쪽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구투도르가를 더럽혔다. 그리고 로리의 부부는 대부대모로서 자세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 나나를 집으로 불렀다. 두 사람이 계집애를 세워놓고 물어보면 그녀는 멍청한 표정으로 시치미를 떼고 눈을 갸름하고 부드러운 눈꺼풀 속으로 감추면서 대답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격분하고 있는 속에서도 제르베즈는 침착하게 약간 지친 듯 노곤하고 졸린 듯한 태도로 지내고 있었다. 처음에 그녀는 자기가 매우 죄 많은 더러운 여자라고 생각하여 자기 혐오에 빠져 있었다. 랑티의 방을 나오면 손을 씻고 수건에 몸을 적셔 몸의 더러움을 닦아내려는 듯이 살이 벗겨지도록 양 어깨를 문질렀다. 그런 때에 쿠퍼가 장난이라도 하려 들면 그녀는 화를 내고 가게 구석으로 달려가서 주위에 떨며 옷을 입었다. 남편이 키스를 한 후에는 랑떼에게서 몸을 만지지 못하게 했다. 남자를 바꿀 때는 자기의 살까지도 바꾸고 싶었다. 그러나 차차 그 일에도 익숙해졌다. 그때마다 몸을 닦는다는 것은 너무나 귀찮았다. 나태한 마음이 그녀의 긴장을 풀어주었고 행복한 여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짜증스런 속에서도 될 수 있는 데까지 행복을 끌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남에게도 친절했다.
누구에게나 과히 짜증내지 않게 일을 처리하려고 오직 그것만을 노력했다. 남편도 애인도 함께 만족했고 가족 전체가 오순도순 재미있게 살아가며 모두가 아침부터 밤까지 농담하고 모두가 살이 찌고 모두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만 있다면 그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게다가 모든 일이 각자 만족할 만큼 다 잘 돼 나가고 있으니 결국 자기도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만약 자신이 나쁜 짓을 했다면 벌써 벌을 받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녀의 분류는 습관이 되고 말았다. 이제는 먹고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규칙적으로 행해졌다. 쿠퍼가 취해서 돌아올 때마다 그녀는 랑테의 방으로 갔다. 그 일은 보통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일어났다. 그녀는 밤을 두 사나이에게 나누어 준 것이다. 나중에는 쿠퍼가 코를 골고 있을 때도 잠자는 남편을 버려두고 옆방 남자의 베갯머리에서 안락한 꿈을 꾸기 위해서 그 방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그녀가 랑티의 쪽을 더 사랑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그가 자기 남편보다 몸이 깨끗하다고 생각한 것뿐이었다. 이 남자의 방에서는 목욕이라도 하는 기분으로 잠을 잘 수가 있었다. 말하자면 그녀의 하얀 시트 위에서 몸을 동그랗게 하고 자는 것을 좋아하는 암고양이와 같았던 것이다. 쿠퍼의 어머니는 이런 일을 명백하게 발설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며느리와 입씨름을 한 후에 제르베즈가 거칠게 나오면 노파는 거리낌 없이 빗대어 말했다. 등신 같은 사내와 말할 수 없는 환양년을 알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옛날 조끼 공장 때 배웠던 속어로 더욱더 심한 욕설을 마구 퍼부어댔다. 처음에 제르베즈는 대답도 하지 않고 늙은이를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러나 그녀도 나중에는 명백하게 사실을 드러내지는 않으면서 일반적인 이유를 들어 변명했다. 술 주정꾼으로 썩어 문드러진 생활을 하고 있는 남자를 남편으로 섬겨야 하는 여자로 다른 곳에서 깨끗한 남자를 찾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했다. 그녀는 그보다 더한 말도 했다. 랑티에는 쿠포와 마찬가지로, 아니 쿠포 이상으로 자기의 남편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 사내를 14살 때 알았던 것이다. 그 사내의 아들을 둘이나 낳지 않았던가. 그렇다. 이런 사이라면 모든 것을 용서받을 수가 있었다. 누구 한 사람, 자신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녀는 자연의 법칙에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기를 괴롭히려고 해도 소용없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 대꾸해 줄 수가 있었다. 구투도르가 전체가 그다지 품행이 방정한 거리는 아니었다. 저 몸집이 작은 비자르 부인은 아침부터 밤까지 석탄 속에 누워서는 지분거리고 있었다. 건과물집 안주인 루옹그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코울릭의 점원인 시동생과 함께 그 짓을 하고 있었다. 건너편의 점잠 빼는 시계장에는 못된 짓을 하여 하마터는 중재재판소로 갈 뻔했다. 그는 가로수길을 굴러다니고 있는 친딸하고 붙어먹었으니까. 그녀는 과장된 몸짓으로 이 동네 전체를 지적했다. 그러고는 동물처럼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이 겹쳐져서 오물 속을 굴러다니면서 자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인간들의 더러운 측면을 펼쳐 보이는 것만으로도 1시간은 넉넉히 걸렸다. 사실 그녀는 그것들에 대해 샅샅이 알고 있었다. 오물은 도처에서 흘러나와서 근처의 집들을 부패시키고 있었다. 그렇다. 인간들이 가난 때문에 겹쳐 살고 있는 파리의 이 한 구석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모두 더러운 것을 가지고 있었다. 만약 남자와 여자를 하나의 절구에 놓고 짓지어 본다면 거기에서는 생드니 벌판의 벚꽃 비료가 될 만한 것밖에는 나오는 것이 없을 것이다. 하늘을 바라보며 침을 뱉지는 말아요. 자기 얼굴에 떨어질 테니까요. 사람들은 죄다 자신의 구멍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성실한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살고 싶다면야 그런 대로 살게 내버려 두면 되는 거라고요. 난 시궁창 속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그 속으로 끌어들이지 않는 한 아무 말도 하지 않겠어요.
그녀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그리고 어느 날 쿠퍼 어머니가 보통 때보다 더 노골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서 그걸 이용하고 있군요. 들어보세요. 어머니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얌전하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나는 한 번도 어머니를 정면에서 말한 적이 없지 않아요? 어머니께. 그럼요. 다 알고 있어요. 쿠퍼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남자를 두 서너시나 만들고 참 대단한 행실이었겠어요. 아니에요. 기침하지 마세요. 할 말은 다 했으니까. 그저 나한테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아 주었으면 하는 것 뿐이에요. 노파는 하마터면 숨이 막힐 뻔했다. 그 이튿날 제르베즈가 없을 때 구제 어머니가 세탁물을 재촉하러 왔으므로 쿠퍼 어머니는 그를 불러들여 장시간 침대 곁에 앉혀놓고 놓아두지 않았다. 그녀는 이 대장장이가 며느리에게 반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인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의심에서 얼마 전부터 우울한 기분이 빠져 있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어제의 안갚음을 하기 위해 우는 소리를 하면서 마치 제르베즈의 불륜이 자기의 병을 덧나게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했다. 구제는 방을 나서며 치미는 슬픔으로 목이 메어 벽에 기대 섰다. 이윽고 세탁부가 돌아오자 쿠퍼 어머니는 구제 부인이 다리미질을 안 해도 좋으니 곧 세탁물을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 외쳤다. 제르베즈는 그녀가 구제에게 자기 욕을 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그 슬픈 장면과 참을 수 없는 비통한 일을 상상하고는 오싹 한기를 느꼈다. 그녀는 파리한 얼굴로 손발을 떨면서 광주리에 세탁물을 넣고는 집을 나섰다. 지난 수년 동안 그녀는 구제집의 한 푼의 빚도 갚지 않았다. 빚은 여전히 414프랑이었다. 세탁비는 그때마다 딱한 사정을 말해서 꼬박꼬박 받고 있었다. 그것은 대장장이의 애정을 이용하여 그들을 속이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으므로 그녀에게는 더할 수 없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일이었다. 쿠퍼는 지금에 와서는 걱정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대장장이는 몰래 마누라의 궁둥이를 꼬집고 있으니 그것으로 빚은 갚은 것이라고 웃으면서 말하곤 했다. 그러나 그녀는 랑테와 관계하고 있으면서도 크게 화를 내면서 당신은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느냐고 따지고 들었다. 그녀 앞에서 구제 흉을 보아서는 안 됐던 것이다. 대장장이에 대한 사랑은 성실의 마지막 한 조각으로 아직 남아 있었다. 그러므로 이 친절한 사람들의 집에 세탁물을 전하러 갈 때마다 그녀는 계단에 첫 디딤대 발을 올려놓으면서부터 심장이 죄어오는 것을 느끼곤 했다. 이제야 오는군.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어서 가져러 오라고 했어요. 구제 부인은 문을 열면서 퉁명스럽게 말했다. 제르베즈는 당황하여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못한 채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이미 정확한 여자가 아니었다. 정한 시간에 오는 법이 없었고 어떤 때는 일주일씩이나 기다리게 했다. 차차 미덥지 못한 여자가 돼가고 있었다. 꼬박 일주일이나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게다가 당신은 거짓말을 하더군. 견숙공을 보내서 이상한 이유를 들이대면서 말이에요. 집안에 세탁물에 매달려 있으니 오늘 밤에는 꼭 배달을 해주겠다느니 무슨 사고가 나서 세탁물이 통 속에 빠졌다느니 난 그동안 일할 시간을 낭비만 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잖아 수? 짜증이 다 나더라고. 정말이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군 그래. 그 광주리에는 뭐가 있죠? 하여튼 다 있기나 하겠죠? 한 달 전에 가지고 간 시트 2장은 가지고 왔수? 그 전에 세탁물에 빠졌던 셔츠도? 구제 어머니가 말했다. 예, 셔츠는 가지고 왔어요. 이거예요. 제르베즈가 중얼거렸다. 그러나 구제 부인은 펄쩍 뛰었다. 그 셔츠는 자기들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런 것은 필요가 없었다. 세탁물이 바뀌었던 것이다. 이건 너무 심하다. 이미 지난주에도 자기의 표지가 없는 손수건을 2장이나 가지고 온 일이 있었다.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를 세탁물이란 전혀 반갑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 물건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고 시트는 잃어버린 건 아니겠죠? 당신, 정신 좀 차려야겠어요. 그건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아침에 꼭 필요한 것인데, 알겠어요? 그녀가 다그쳤다. 침묵이 흘렀다. 뒤편에 있는 구제의 방문이 반쯤 열려있는 것으로 생각돼 제르베즈는 완전히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틀림없이 대장장이가 거기 있을 것이다. 그녀는 그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가 만약 한마디도 변명을 할 수 없는 이 당연한 힐책을 모조리 듣고 있었다면 얼마나 불쾌했을까. 그녀는 매우 솔직하게 부드럽게 행동하면서 머리를 숙인 채 세탁물을 댈 수 있는 대로 빨리 침대 위에 내려놓았다. 그러나 구제 부인이 세탁물을 한 장 한 장 살피기 시작하자 일은 더 난처하게 되었다. 그녀는 세탁물을 내던지면서 말했다. 어쩜 당신도 이제 솜씨가 떨어졌군. 언제나 잘한다고 칭찬만 하고 있을 순 없게 됐네. 이번 일은 아주 엉망이야. 이 셔츠의 가슴께를 봐요. 눕고 소매 끝에도 다리미 자국이 남아있어요. 게다가 단추도 죄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도 단추가 하나도 붙어있지 않으니 이게 될 말이요? 이 윗도리는 돈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이걸 봐요. 때가 묻어 있으니 단지 때를 넓힌 것뿐이니 아닌가. 이젠 됐어요. 내의조차도 제대로 때가 안 빠졌으니. 그녀는 말을 마치고 세탁물을 샜다. 그리고는 외쳤다. 아니, 이것만 가지고 왔나요? 모자라잖아요. 양말이 2켤레, 냅킨 6장, 세탁보가 1장, 행주보. 당신은 사람을 바보로 생각하고 있어. 다리미질을 했건 안 했건 모두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1시간 안으로 견숙공에게 나머지를 전부 보내줘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규하겠어요, 쿠퍼 부인. 네, 분명히 말해두겠지만. 이때 구저가 방 안에서 기침을 했다. 제르베즈가 가볍게 몸을 떨궜다. 이 사내 앞에서 이런 말을 듣다니 그녀는 당황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방 한가운데 우뚝 서서 이번에 맡길 세탁물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세탁물을 다 세자 구제 부인은 조용히 창가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레이스 효를 깁기 시작했다. 다음 세탁물은? 세탁부가 조심스레 물었다. 아니, 이번 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노 부인이 대답했다. 제르베즈는 파랗게 질렸다. 단골이 끊어진 것이다. 그때 그녀는 완전히 정신을 잃고 말았다. 머리가 어지러워 의자에 앉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고는 변명은 할 생각도 없이 간신히 이렇게 말했다. 구제 씨는 어디가 편찮으신가요? 그렇다. 그는 병들어 있었다. 대장간에도 못 가고 되돌아오지 않으면 안 됐다. 그는 지금 침대에 누워 쉬고 있었다. 여전히 검은 옷을 입고 하얀 얼굴을 수녀가 쓰는 것과 같은 두건으로 감싸고 있는 구제 부인은 무거운 말투로 말했다. 볼트 공장의 급료는 또 내렸다. 이제는 기계가 모든 일을 한다면서 9프랑에서 7프랑으로 내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절약해야 한다고 했다. 그녀는 다시 세탁물을 손수 처리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만약 쿠퍼 부부가 아들이 빌려준 돈을 갚는다면 형편은 훨씬 나아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갚을 수가 없다고 해서 집달관을 시켜서 받아내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빚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제르베즈는 머리를 숙이고 레이스의 골을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있는 구제 어머니의 민첩한 솜씨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조금만 참고 견디면 빚은 갚을 수가 있을 거예요. 당신은 맛있는 것이나 해먹고 씀씀이가 베푼 것 같아요. 매달 10프랑씩이라도 갚아준다면. 그녀의 말은 구제가 부르는 소리로 중단되었다. 어머니! 어머니! 그녀는 돌아와서 자리에 앉아 곧 화제를 바꾸었다. 아마 대장장이가 제르베즈에게 돈을 제쳐가지 말라고 애원한 모양이었다. 그러나 5분가량이 지나자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다시금 돈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이런 결과가 될 줄은 미리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다. 쿠퍼가
가게를 마셔버린 것이다. 게다가 그는 아내에게 큰 고생을 시키고 있었다. 그러므로 만약 아들이 자기 말을 들었더라면 500프랑을 빌려주는 일은 절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들도 결혼했을 것이다. 평생 불행한 채 끝날 것 같다는 괴로운 생각에 사로잡힐 까닭도 없을 것이다. 그녀는 흥분하여 매우 거친 말투로 구포와 짜고서 착하기만 한 자기 아들을 속여 먹였다고 비난했다. 그렇다 몇 년 동안이나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꾸미고 있다가 끝에 가서는 본색을 드러내는 여자가 있는 법이다. 어머니! 어머니! 구제가 다시 격한 어조로 어머니를 불렀다. 그녀는 일어섰다. 그리고 돌아오자 다시 레이스 일을 시작하면서 말했다. 저 방으로 가봐요. 저 애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하니. 제르베즈는 몸이 떨려서 문을 열어놓은 채로 두었다. 이런 일이 그녀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제 부인 앞에서 두 사람이 애정을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 자그마한 방이 매우 조용하고 15살짜리 소년의 방처럼 벽에 그림을 붙여놓고 좁은 철제 침대가 놓여있는 것을 다시 둘러보았다. 구제는 쿠퍼 어머니가 털어놓은 이야기에 충격을 받아 울어 눈이 빨개졌고 그래서 아름다운 금빛 수염은 아직도 젖어있는 채였다. 그 큰 몸은 침대 위에 힘없이 쓰러져 있었다. 울컥하는 노여움에 사로잡혀 그 억센 주먹으로 베개를 때려 터트린 모양이었다. 삼배 헝겊이 찢어져서 속 깃털이 빠져나와 있었다. 이봐요. 어머니는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은 내게 빚이 없어요. 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제르베즈에게 말했다. 그는 일어나서 여자를 바라보았다. 금세 커다란 눈물방울이 그의 눈에서 솟아났다. 괴로워요, 구제씨? 어떻게 된 거예요? 그녀는 중얼거렸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감사합니다. 어제 너무 피로해서 그래요. 잠시 잠을 자야겠습니다. 그러고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는지 그는 이렇게 부르짖고 말았다. 아, 하나님,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당신도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고 말다니. 나는 괴로워요. 너무하십니다. 나가주세요. 그는 애원하듯 손을 흔들며 여자를 물리쳤다. 그녀는 침대에 다가가지도 않고 그가 말하는 대로 위로의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멍청한 표정으로 방을 나왔다. 옆방으로 와서 다시 광주리를 들었지만 그대로 떠나지는 못했다. 무엇이든 한마디 하고 싶었던 것이다. 구제 부인은 머리를 숙인 채 계속 수선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그녀 쪽에서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럼 잘 가요. 세탁물은 보내주세요. 계산은 뒤에 하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제르베즈가 중얼거렸다. 그녀는 깨끗이 정돈된 방 안을 다시 한번 둘러본 다음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곳에 자기의 성실성의 한 부분을 남겨두고 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길 따위는 생각지도 않고 외양간으로 돌아가는 암소처럼 얼이 빠진 채 가게로 돌아왔다. 쿠퍼 어머니는 처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난로 곁에 놓인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제르베즈는 시어머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쳐 있었다. 흠씬 두들겨 맞은 것처럼 뼈마디가 쑤셨다. 인생이란 결국 고통이라고 해서 쉽게 죽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 심장을 도려낼 수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제야말로 제르베즈는 모든 일을 코웃음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멍청하게 손을 휘둘러 모든 사람들을 몰아냈다. 새로운 슬픔에 부딪힐 때마다 하루 세 끼 식사를 유일한 낙으로 삼게 되었다. 가게 따위는 망해도 좋다. 그러나 그 밑에 깔리지만 않는다면 내이 한 벌 없이도 기꺼이 그러한 생활을 계속했을 것이다. 가게는 급속도로 망하지는 않고 아침 저녁으로 차차 쓰러져 가기 시작했다. 단골 손님들은 화를 내면서 세탁물을 다른 곳으로 가지고 갔다. 마디니에, 노처녀 르망주,
게다가 보슈 부부까지도 정확히 일을 해주는 포코니의 아주머니 가게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다. 사람들은 마침내 양말 한 켤레를 3주일이나 재촉하게 됐고 지난 일요일날 기름이 묻은 셔츠를 또 입어야 하는 일에 짜증을 냈다. 하지만 제르베즈는 오히려 그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잘 가라고 고함을 치면서 이제는 그들의 냄새나는 빨랫감을 만지지 않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다면서 손님들을 마구 대했다. 이 근처의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린다고 해도 겁날 것이 없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냄새나는 빨랫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 일거리는 날마다 줄어들었다. 마침내 단골 손님이라고는 돈을 잘 안 주는 손님이나 매춘부, 그리고 이 거리의 어느 세탁부도 만지기 싫어하는 냄새가 지독한 세탁물을 내주는 고두롱 아주머니 같은 여자만 남았다. 가게는 엉망이 되고 말았다. 마지막 남은 여직공 피투와도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커갈수록 바보짓만 하는 견습공 사팔뜨기 오기스틴만 남았다. 단 2사람의 일손이 담당할 만한 일거리조차도 날마다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의자에 그대로 앉아 오후를 보내곤 했다. 완전한 몰락이었다. 파멸의 냄새가 풍기고 있었다. 게으름과 가난이 스며들기 시작하자 그와 함께 불결이 끼어들어왔다. 그 옛날 제르베즈의 자랑거리였던 하늘색으로 깨끗이 칠을 한 그 아름다운 가게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다. 쇼윈도의 판자도 유리를 닦는 것도 이제는 잊은 지 오래였고 위아래로 온통 마차가 튕기는 진흙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선반의 주석 막대에는 병원에서 죽은 손님이 찾아가지 않은 채 있는 회색 헌옷이 3벌 걸려 있었다. 가게 안은 더욱 비참했다. 천장은 말리는 세탁물의 습기로 벽지가 벗겨져 있었고 뽕바드 루풍에 아라베스크 무늬가 찍힌 벽지는 누더기가 되어 먼지로 무거워진 거미집처럼 매달려 있었다. 난로는 부서진 채 부젓가락으로 너무 쑤셔서 구멍이 나 있었고 그 한 구석은 고물상에 있는 고철 조각처럼 돼 있었다. 작업대는 일개 연대가 식탁으로 쓴 것처럼 커피나 술 얼룩이 지고 잼이 묻어 있어 월요일의 술잔처럼 기름이 더럽혀져 있었다. 게다가 코를 찌르는 풀냄새와 곰팡이와 눌어붙은 비계와 때가 함께 범벅이 된 냄새가 났다. 그러나 제르베즈는 그런 속에서도 매우 기분이 좋았다. 가게가 더러워져 있는 것이 눈에 띄지 않았다. 자신이 찢어진 스커트를 입고 세수할 때 귀도 씻지 않을 정도가 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내버려 두었다. 찢어진 벽지에도 기름때가 묻은 판자벽에도 익숙해 있었다. 불결은 하나의 따스한 보금자리였으며 그녀에게는 그 속에 웅크리고 있는 것이 일종의 즐거움이기도 했다. 물건들이 흩어진 채 먼지가 구멍을 막아 곳곳마다 미로드 천으로 덮은 것처럼 보였다. 게으름에 마비되어 건물이 주위에서 자기를 내리 누르는 것 같은 것을 느끼는 것도 바로 하나의 즐거움이었고 하나의 도치였던 것이다. 스스로 무사태평하게 사는 것, 그것이 제일이었고 그 외의 것은 그녀는 일체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빚은 날로 늘어갔지만 걱정도 되지 않았다. 그녀는 성실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었다.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이미 예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잊고 싶었다. 어떤 가게에서 물건의 외상을 거절하면 다른 가게에서 새로운 외상을 텄다. 그녀는 온 거리의 가게에서 외상을 얻어쓰고 있었다. 10걸음만 옮겨도 빚이었다. 구트도르가만 해도 석탄 가게랑 식료품 가게, 첨가물 가게 앞을 지나갈 수가 없어서 빨래터에 갈 때면 멀리 돌아서 부아 소니에르가를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10분은 넉넉히 걸렸다. 상인들이 몰려와서 사기꾼이라고 윽박질렀다. 어느 날 밤 랑티에가 쓰고 있는 가구를 판 사나이가 와서 근처 사람들을 모아놓고 돈을 안 내놓을 때는 이 여자의 엉덩이를 걷어붙여 창피를 주겠다고 했다. 물론 이럴 때는 그녀도 몸을 떨었지만 그래도 몽둥이를 맞은 개처럼 겁이 났을 뿐 그날 밤의 식사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맛이 있었다.
그녀를 괴롭히는 무례한 사나이도 많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돈이 없었다. 돈을 만들어낼 수는 없었던 것이다. 상인들은 도둑들과 다를 바 없는 폭리를 취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기다려 주어야 했다. 그녀는 조만간에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는 일들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자기의 구멍에 들어가서 잠을 잤다. 그녀는 아마 파멸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파멸의 날까지 골치를 썩이기는 싫었다. 그중 쿠퍼 어머니는 건강을 회복했다. 그 후 1년 동안 이 식구들은 간신히 살아남았다. 여름에는 그래도 가로수 거리를 산책하기를 좋아하는 여자들의 패티코트나 캬락보의 드레스 따위로 날마다 조금씩은 일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차차 줄어들기 시작하여 매주마다 꼼짝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도 다소의 부침이 있어 어떤 때는 텅 빈 찬장 앞에서 배를 움켜쥐는 수가 있었으나 어떤 때는 배가죽이 터지도록 송아지 고기를 먹기도 했다. 보도에서는 쿠퍼 어머니가 앞치마 밑에 보따리를 감추고 볼롱서 전당포로 가는 모습밖에는 볼 수가 없었다. 이 늙은이는 이런 일이 싫지는 않았으므로 등을 둥그랗게 웅크리고 교회로 미사를 보러 가는 신자처럼 신앙심에 불타는 모습으로 갔다 오곤 했다. 쿠퍼 어머니에겐 여러 물건을 팔러 다니는 여자처럼 이렇게 세간을 팔아 돈을 만드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었다. 볼롱소가의 점원은 그녀를 잘 알고 있었다. 보잘것없는 작은 보따리를 받고 상프랑을 빌려주면 그녀는 언제나 4프랑을 요구했다. 그래서 모두 4프랑 할머니라고 불렀다. 제르베즈는 그럴 수만 있었다면 집이라도 팔아 넘겼을 것이다. 그만큼 전당포 출입에 열중해 있었다. 만약 머리칼도 전당포에서 잡는다면 머리카락이라도 깎았을지 모를 일이다. 전당포는 너무나 편리한 곳이었다. 4파운드의 빵을 사야 할 때도 그곳으로 돈을 빌려가지 않을 수 없었다. 생활에 필요한 것은 모조리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 네이도, 옷도, 그릇도, 가구도 처음에는 물건을 전당포에 맡기더라도 경기가 좀 나은 주에는 잡힌 것을 도로 찾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물건에는 아무런 애착도 느끼지 않게 되었고 잡힌 물건들이 떠내려가는 대로 내버려 두었으며 끝내는 전당포에서도 팔아먹었다. 단 한 가지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었다. 집행을 하러 온 집달관에게 20프랑의 어음을 갖기 위해 괴종시계를 전당포에 잡힌 일이었다. 그때까지는 이 괴종시계까지도 잡혀먹을 지경이면 차라리 굶어 죽는 편이 낫다고 다짐하고 있었다. 쿠퍼 어머니가 그것을 작은 모자 상자에 넣어서 가지고 나갈 때 그녀는 팔을 힘없이 늘어뜨리고 눈물에 젖어 행운을 빼앗긴 듯 의자에 쓰러졌다. 그러나 쿠퍼 어머니가 25프랑의 돈을 가지고 오자 뜻하지 않게 5프랑이나 더 받아왔다고 하여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래서 축하하기 위해 곧 어머니에게 잔을 들려 술을 사수어치 사오게 했다. 두 사람이 서로 기분이 맞을 때는 때때로 작업대 한 구석에서 브랜디와 까치밤나무 술을 섞은 것을 이렇게 마시는 것이었다. 쿠퍼 어머니는 앞치마 속에 술이 가득 찬 잔을 감춰가지고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운반해오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주위 사람들은 이런 사정을 그대로 넘어가지 않았다. 사실 이웃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채소집 안주인이나 순댓집 안주인, 건과물 점원들은 저봐요, 할머니가 우리 아주머니에게로 가고 있어요. 또는 야, 할머니 앞치마 밑에 브랜드가 숨겨져 있다 니 쑥덕거리고 있었다. 주위 사람들은 그 일을 두고 제르베즈를 크게 비난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먹어치웠다. 결국에는 집마저 먹어치우고 말 것이다. 그렇다. 앞으로 서너 모금만 더 마시면 그 집은 깨끗이 요절이 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모든 것이 파멸되고 있는 중에서도 쿠퍼는 신수가 좋아 보였다. 그중 이 고주망태는 마술에 걸린 것처럼 기운이 왕성했다. 새큼한 포도주와 브랜디가 그를 살찌게 한 것이었다. 그는 많이 먹었다. 술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비난하던 저 말라깽이 로리에를 비웃으며
북장구처럼 지방질로 통통한 백가죽을 두들겨 보였다. 그러고는 주정뱅이의 저녁 기도라는 둥, 입에는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큰 북에 나타라는 둥 하며 노닥거렸다. 그러나 로리에는 자기 배가 빈약했기 때문에 약이 올라서 그런 것은 누런 비계덩어리에 불과할 뿐이며 악성 지방질이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쿠퍼는 그런 말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몸에 좋다고 하여 더욱 심하게 마셔대곤 했다. 그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갑자기 화선처럼 타오르며 곤두섰다. 그 취한 얼굴은 원숭이 같은 턱과 함께 거무죽죽하게 포도주의 빛깔이 되어 있었다. 그래도 그는 아직도 명랑한 어린애였다. 마누라가 어려운 살림을 의논하려 하면 농담으로 넘겨버렸다. 남자라는 것은 그런 자디잔 성가신 일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부엌에 빵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남자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그는 아침 저녁으로 음식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여러 주일이나 일을 하지 않고 지낼 때는 더욱 까다로웠다. 그러나 랑티의 어깨는 여전히 다정하게 두들겨 주는 것이었다. 물론 그는 마누라의 불륜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적어도 보슈 부부나 부화송 부부 같은 사람들은 그가 그런 눈치를 조금도 채지 않고 있다는 것과 만약에 그가 일단 그것을 알게 되는 날 매우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의 친누이인 르라는 고개를 저으면서 그런 일이 있어도 조금도 화를 내지 않는 남편도 있다고 말했다. 어느 날 제르베즈는 랑티의 방에서 나오는 길에 어둠 속에서 엉덩이를 얻어맞고는 기겁을 했다. 그러나 그녀는 겨우 마음을 놓고 침대가에 부딪힌 것으로 생각했다. 사실 사태는 매우 아슬아슬한 것이었다. 남편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녀에게 장난만 치고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랑테 역시 기운이 빠져 있지만은 않았다. 그는 자기 건강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 바지 허리뒤로 배를 재고는 버클을 쬐을 것인가 늦출 것인가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는 건강 상태가 매우 좋았으나 멋을 부리기 위해서는 살이 너무 쪄도 곤란하고 너무 여위어도 곤란했던 것이다. 몸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음식에 세심한 주의를 해야 했으므로 요리에 대해서 매우 까다롭게 굴었다. 집안에 돈이 한 푼도 없을 때도 그에게는 달걀, 오믈렛 등 가볍고 영양이 있는 것이 필요했다. 그가 이 집 안주인을 남편과 공유하게 된 후로는 자신을 이 집안의 반주인으로 생각하여 가까이 흩어져 있는 20수짜리 은화를 긁어 모으기도 했다. 때로는 제르베즈를 손끝으로 부리면서 잔소리를 곧잘 했고 고함을 지르며 함석직공보다도 더 함부로 행동했다. 마침내 한 집에 두 남편이 생긴 것이다. 그런데 이 헌 남편 쪽이 더 까다로워서 담요는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고 마누라도 식탁도 그 밖의 것도 모두 좋은 것을 자기가 차지했다. 그는 쿠퍼 부부로부터 단물을 빨고 있었던 것이다. 이미 사람들 앞에서도 태연히 제 멋대로 행동했다. 그는 나나를 좋아했다. 왜냐하면 얌전하고 귀여운 계집애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티엔니에 대해서는 점차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사내 아이란 자기 스스로 자기 일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쿠퍼를 찾아오면 그는 언제나 슬리퍼를 끌고 셔츠 바람으로 귀찮은 일을 처리하는 남편처럼 불쾌한 얼굴을 하고 안방에서 나왔다. 두 사내 사이에 낀 채로 제르베즈는 날마다 웃고 지낼 수만은 없었다. 다행히도 그녀의 건강은 좋은 편이었다. 물론 조금 비만한 편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두 사내를 뒷바라지하고 동시에 만족시키는 일은 때때로 힘들었다. 남편 한 사람만으로도 여자를 피로하게 하는 법이다. 더욱 나쁜 것은 태평한 이 두 사내는 서로 죽이 잘 맞았다. 절대로 입씨름을 하지 않았다. 밤에는 식사가 끝나면 식탁에 팔꿈치를 꿰고 서로 얼굴을 가까이 맞댄 채 비웃어댔다. 마치 두 마리 고양이가 쾌락을 구하듯 하루 종일 붙어 있었다.
두 사람은 화가 나서 집에 돌아오면 그녀에게 화풀이를 했다. 그녀는 비웃음을 달게 받고 있었다. 그러면 두 사람은 더욱 사이가 가까워져서 함께 고함을 질렀다. 그녀는 반항할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다른 한쪽이 고함을 지르면 그녀는 다른 한쪽에게 눈짓을 보내 깊은 애정의 말이라도 꺼내려 했다. 그러나 그런 소망은 번번이 실패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거역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고함을 지르며 자기를 몰아세우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살이 찐 어깨를 동그랗게 굽히고 부끄러움을 참았다. 그녀는 진짜 공처럼 동그랗게 살이 쪄 있었다. 입이 고약한 쿠포는 차마 들을 수 없는 말로 욕을 해댔고 그와는 반대로 랑티에는 모멸에 찬 말을 생각해내고는 아무도 써먹지 않는 그러나 그녀에게 사무치는 말만을 했다. 다행히도 인간은 어떤 환경에도 익숙해지기 마련이다. 이 두 사내의 욕설과 지랄도 마침내는 초를 먹인 보자기 위를 미끄러지듯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에 전혀 상처를 주지 않고 미끄러져 버리게끔 되어 있었다. 오히려 그들이 화를 내고 있는 편이 마음 편하답게 생각되기까지 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얌전할 때는 마냥 그녀 꽁무니에 매달려 귀찮게 굴어 모자 하나 제대로 다리게 놔두질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사람은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달라고 졸랐다. 그녀는 꾸짖고 타이르고 전혀 본심에 없는 말을 해가며 그들의 비위를 맞추고 한 사람 한 사람 잠자리를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일주일이 지나 주말이 되자 그녀의 머리도 팔 다리도 지쳐버려 마치 미친 사람처럼 회행한 눈을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생활은 여자를 완전히 지치게 했다. 그렇다. 쿠포와 랑티에는 그녀를 마모시키고 있었다. 글자 그대로 말이다. 초토막을 양쪽 끝에서 불사른다는 말이 있지만 그들이야말로 그녀를 양쪽 끝에서부터 불태우고 있었던 것이다. 확실히 함석 직공에게는 교양이 없었다. 반면 모자 직공은 지나치게 교양적이었다. 마치 더러운 사나이가 때 묻은 몸에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있는 것 같은 교양은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우물가에 서 있는 꿈을 꾸었다. 쿠프는 주먹으로 자기를 밀쳤으나 랑테는 그녀를 우물 속으로 더 빨리 뛰어들게 하기 위해 몸을 간지렸다. 바로 이것이 그녀의 생활이었다. 그녀는 훌륭한 교훈을 얻은 것이다. 타락했다고 해서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이러한 불행은 그녀의 탓이 아니었으므로 주위 사람들이 이 여자의 불륜을 비난하는 것은 정당한 태도라고 할 수가 없었다. 때때로 그녀가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볼 때는 소름이 끼쳐 몸이 오싹했다. 그리고 모든 일이 더욱 나빠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면 두 팔을 잃기보다 두 사내를 가지고 있는 편이 낫지 않은가? 그녀는 자기의 입장을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흔히 있는 일로 생각했다. 그녀는 그 속에서 자그마한 행복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했다. 그것이 결국 얼마나 세상을 모르는 호인다운 생각이었는가는 그녀가 랑테와 마찬가지로 쿠포도 싫어하지 않는다는 데 있었다. 그녀는 라 게테 극장의 어느 연극에서 애인 때문에 남편을 독살한 매춘부를 본 적이 있었다. 그녀는 자기 마음속에 그와 비슷한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으므로 도리어 화가 났다. 세 사람이 서로 사이좋게 사는 편이 훨씬 더 지혜롭지 않은가. 편을 죽이다니 그런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런 짓을 한다면 생활은 망가지고 말 것이다. 하기야 본래부터 그리 재미있는 생활은 아니었지만 결국 아무리 빚이 있고 가난의 위협을 받는다 해도 만약에 함석장애와 모자장애가 지금처럼 때리고 욕설을 퍼붓지만 않는다면 그녀는 아주 속편하고 만족스럽다고 말했을 것이다. 가을에 접어들자 불행히도 이 집안의 형편은 더욱 곤란해졌다. 랑테는 몸이 야위어간다면서 날마다 투덜거리며 잔소리를 해댔다. 그는 삶은 감자 요리를 싫어했으며 이런 형편없는 수트를 먹으면 반드시 배가 아프다고 했다. 이제는 사소한 입씨름도 끝내는 큰 싸움이 되어 집안 몰락의 책임을 서로 전가하곤 했다. 각자가 잠자리로 들어가기 전에 화해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노새들도 서로 싸우는 법이다. 랑티에는 가난의 냄새를 맡았다.
이미 이 집도 죄다 깨끗이 들어먹었으므로 모자를 쓰고 어디 다른 곳으로 잠자리와 먹을 것을 찾아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날이 오리라 생각하니 화가 치밀었다. 그는 이 구멍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세세한 습관도 익혔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기도 했으며 이곳이 매우 정다운 곳이 되어 있었다. 그에게는 참으로 행복한 나라였으며 이곳보다도 더 즐거운 것은 달리 없을 것이었다. 귀 밑까지 채워놓고도 접시에 아직도 음식이 남아있다는 것은 다른 곳에서는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지금은 이 집이 그의 뱃속에 있었으므로 어쨌든 그 배에 대해서 화를 내야 마땅하지만 그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았다. 2년 동안에 완전히 망했다면서 다른 사람을 원망했다. 사실 쿠포 부부는 미덥지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제르베즈가 절약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고함을 질렀다. 그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공장에 6,000프랑의 급료를 받고 취직하여 이런 가족쯤은 호강을 시키면서 충분히 먹여 살릴 만한 계약을 하려는 찰나 친구 중 한 명은 자기를 버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12월의 어느 날 밤이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돈이 한 푼도 없었던 것이다. 랑티에는 매우 울적한 표정으로 일찍부터 집을 뛰쳐나가서 요리 냄새가 얼굴에 주름을 펴줄 것 같은 다른 집을 찾기 위해 거리를 헤매며 돌아왔다. 그는 몇 시간 동안이나 난로 옆에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푸아송 부부를 방문하여 한층 더 상냥하게 굴었다. 그는 이미 그 순경을 바댕그라고 부르며 놀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일보 더 양보하여 황제는 그런대로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특히 비르지니를 존경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분명히 두 사람에게 아첨하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두 사람 집에 하숙하고 싶은 눈치도 보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좀 더 복잡한 생각이 있었다. 그리고 비르지니가 무슨 장사를 하고 싶다는 희망을 이야기하자 언제까지나 그녀 곁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그 계획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그렇다. 그녀는 키가 날씬하고 상냥하며 똑똑함으로 장사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야말로 마음먹은 대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숙모의 유산을 받아 돈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으므로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한 철에 4벌 만드는 드레스 따위는 이제 하지 않아도 좋았던 것이다. 그는 이 거리의 채소집 안주인이나 가로수 거리의 옹기점 안주인 등 현재 돈을 잘 벌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들었다. 어쨌든 장사하기에 아주 좋은 때여서 카운트를 쓸어낸 찌꺼기도 잘 팔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비르지니는 주저했다. 그녀는 새로 얻을 가게를 찾고 있었으며 이 근처를 떠나기도 싫었다. 그러자 랑티에는 그녀를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10분쯤 낮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떤 일을 억지로 권하고 있는 것 같았다. 마침내 그녀도 거절하지 않게 되었다. 마음대로 하라는 눈치 같았다. 눈짓을 주고받으며 빠른 소리로 짓거리는 것으로 보아 두 사람 사이에 비밀인 것처럼 보였다.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은 그 악수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그때부터 모자 직공은 빵만으로 식사를 하면서도 다시 쾌활하게 짓거렸다. 그리고 쉴 새 없이 딱한 사정을 늘어놓아 쿠포 부부를 괴롭혔으며 한편으로는 그들의 거동을 면밀히 살피고 있었다. 제르베즈는 하루 종일 그가 펼쳐 보이는 가난 속을 걸어다니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위해 가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상대방이 좋다면야 친구와 더불어 굶어 죽을 수도 있었다. 단 분별이라는 것이 있어서 지금 한 집안이 놓여있는 입장을 올바로 이해해야 했다. 현재 적어도 동네 안에 빚이 500프랑이나 있다. 빵집과 석탄집, 식료품집, 그 밖에 다른 가게 말이다. 게다가 집세도 2기분이나 밀려 있었으므로 250프랑을 더 보태야 했다. 집주인 마리스코는 1월 1일까지 방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강제로 퇴거시키겠다고 했다. 물론 대부분이 전당포에 있었으므로 작은 가구들을 끌어모아도 3프랑도 만들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방에는 아무것도 없이 깨끗했다. 벽에는 몸만 남아있을 뿐이었으며
그것은 아무 쓸모도 없었다. 그리고 3프랑짜리 책이 2권 있을 뿐이었다. 이런 속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된 제르베즈는 이 엄청난 사실에 손조차 댈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화를 내면서 주먹을 쥐고는 식탁을 치거나 끝내는 바보처럼 울 수밖에는 없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외쳤다. 난 내일 여기서 도망치고 말겠어요. 나는 이렇게 계속 벌벌 떨며 살 바에야 야반 도주라도 해서 길거리에서 자는 편이 훨씬 낫겠어요. 아마 그 편이 훨씬 현명하겠지. 랑치에가 음흉하게 말했다. 가게 권리를 누구에게든 양보하는 편이 어떨까? 만약에 그럴 만한 사람이 있다면 당신네 2사람이 가게를 넘겨줄 결심만 선다면 말이야. 그녀는 한층 더 격한 말투로 그 말을 가로막았다. 지금 곧, 바로 지금이라도 그렇게만 된다면 속이 후련하겠어요. 그러자 모자직공은 매우 실무적인 태도로 나왔다. 가게를 양도하면 이 기분의 집세도 아마 새로 새 들어오는 사람이 떠맡을 것이다. 그러고는 그는 대담하게 푸아송 부부 이야기를 꺼내보았다. 비르지니가 가게를 구하고 있었던 일을 상기시켰다. 이 가게는 아마도 그녀의 마음에 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고 보니 지금 생각이 났지만 비르지니가 이런 가게를 갖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세탁부는 비르지니의 이름을 듣자 금방 정색을 하고 말았다. 생각해 볼 만한 일이었다. 홧김에 자주 집을 내놓겠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 랑티에는 그 이야기를 수시로 꺼냈으나 소용이 없었다. 제르베즈는 형편이 매우 나쁜 곳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아직은 헤쳐나갈 수 있다고 대답했다. 가게를 내놓는다면 형편이 더 나빠질 것이 뻔했다. 그야말로 한 조각의 빵도 얻어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모자직공의 그럴듯한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그야말로는 제르베즈는 빚에 짓눌러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을 희망 따위는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비르지니의 이름을 꺼낸 것이 실수였다. 그녀는 미친 듯이 버텼다. 아니 무엇라고 하든 그녀는 평소에 비르지니의 마음을 의심하고 있었다. 만약에 비르지니가 이 가게에 야심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에게 창피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거리에 누구에게라도 이 가게를 양도할 수 있지만 틀림없이 지난 수년 동안 자기가 실패하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저 무서운 가면을 쓴 여자에게는 양도할 수 없었다. 이로써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그녀는 이제야 그 못된 고양이 눈 속에 노란 불꽃이 튀는 까닭을 알았다고 생각했다. 그렇다. 비르지니는 그 옛날의 공동 빨래터에서 자신에게 엉덩이를 얻어맞은 사건을 아직도 원한으로 생각하여 안갚음을 할 날을 은연중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여자가 한 번 더 엉덩이를 두들겨 맞지 않으려면 엉덩이를 감추고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것도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제르베즈는 정말 화가 치밀었다. 랑티에는 이러한 그녀의 욕설을 듣고는 제르베즈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녀를 돌대가리니 악담꾼이니 잔소리꾼이니 하고 욕설을 늘어놓았다. 그러고는 흥분한 나머지 쿠퍼를 무식한 놈이라면서 옆편네한테 친구를 존중하는 예법도 제대로 가르칠 줄 모른다고 깎아내렸다. 그러나 결국엔 화만 내다가는 아무 일도 안 된다고 깨닫고 자기는 이제 남의 일에는 절대로 상관하지 않겠다면서 당치도 않은 보복을 받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고는 가게를 양도하는 이야기는 그 이상 진행되지 않고 기회를 보아 다시 이야기를 꺼내 제르베즈가 결심할 시기를 살피기로 했다. 이듬해 정월이 되었다. 습하고 추운 고약한 날씨였다. 12월 내내 숨을 헛떡이며 기침을 하고 있던 쿠퍼 어머니는 공현제가 지나자 자리에 눕게 되었다. 그것은 이 노파의 연금과도 같은 것이었으며 겨울이 되면 을에 그녀는 그것을 기다렸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은 이번 겨울에는 관에 실려서 방문을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사실 그녀는 살은 쪘지만 눈은 이미 생기를 잃었고 얼굴은 반쯤 일그러져서 당장이라도 죽을 듯이 목에서는 개글개글 담이 끓고 있었다. 물론 자식들이 직접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나 긴 세월 동안 큰 집이 아닐 수가 없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가벼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는 그녀의 죽음을 바라고 있었다.
노파 자신도 그 편이 훨씬 행복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살 만큼 살지 않았던가. 사람은 살 만큼 살면 여한이 없는 법이다. 의사는 한 번 불려온 후로 두 번 다시 오지 않았다. 단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따금 탕약을 먹이고 있는데 불과했다. 사람들은 쉴 새 없이 아직도 살아있는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 방에 들어가 보곤 했다. 그러나 아직도 뚜렷하고 생생하게 빛나는 눈으로 문병 온 사람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갖가지 사연이 깃들어 있었다. 그것은 젊은 날의 회한, 한시라도 바삐 자신의 짐을 벗어버리려고 애틋하게 기다리고 있는 집안 식구들을 볼 때 솟구쳐 오르는 슬픔과 밤이 되면 거리낌 없이 슈미즈 바람으로 유린물을 통해서 옆방을 엿보러 가는 통탄할 행실을 하는 나나에 대한 분노 등이었다. 월요일 밤 쿠퍼는 곤드레가 되어서 돌아왔다. 어머니가 중태에 빠진 후로 그는 언제나 눈물을 찔끔거리며 지냈다. 그가 잠이 들어 코를 골기 시작했을 때 제르베즈는 잠시 동안 몸을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밤마다 몇 시간씩 쿠퍼 어머니 간호를 했다. 게다가 나나는 매우 친절하게 할머니 곁에 붙어 있으면서 함께 자곤 했는데 그녀는 할머니가 죽으면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그날 밤 딸은 잠들어 있었고 환자도 편안히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므로 제르베즈는 옆방에서 그만 잠자러 오지 않겠느냐고 권하는 랑티의 말에 마침내 순종하고 말았다. 그러나 3시쯤 제르베즈는 섬뜩한 느낌이 들어 벌벌 떨면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온몸을 지나는 차가운 바람이 지나간 기분이었다. 천장 그늘의 바닥에 놓아주었던 촛불은 다 타버린 뒤였다. 그녀는 멍청이 시선을 늘어뜨린 채 뜨거운 손으로 깜깜한 속에서 패티코트 끈을 맸다. 가구에 부딪히면서 가까스로 안방까지 와서 작은 램프에 불을 켰다. 어둠에 짓눌린 침묵 속에서 함석 직공의 코고는 소리만이 2가지 저음을 내고 있었다. 큰 대자로 바로 누워있던 나나는 부풀어 오른 입술 사이로 가벼운 호흡을 토하고 있었다. 그래서 제르베즈는 큰 그림자를 일렁거리게 하는 램프를 들고 쿠퍼 어머니 얼굴을 비춰보았다. 쿠퍼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에 머리를 한쪽으로 늘어뜨린 채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쿠퍼 어머니는 이미 죽은 후였다. 조용히 외침 소리도 없이 냉정히 조심스럽게 제르베즈는 랑티의 방으로 갔다. 랑테는 다시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몸을 굽혀 중얼거렸다. 이봐요. 잠을 깨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잠이 들었던 랑티에는 졸려 죽겠다는 듯이 처음에는 투덜거렸다. 귀찮아. 잠이나 자라고. 죽었다면 아무 할 일도 없지 않아? 그러고는 한쪽 팔꿈치를 괴며 일어나 말했다. 몇 시야? 3시. 이제 겨우 3시야? 잠을 자요. 감기 들어요. 날이 새면 어떻게 되겠지. 그러나 그녀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옷을 주워 입었다. 그래서 그는 벽 쪽으로 돌아서며 여자의 고집은 하는 수 없다고 하면서 다시 담요를 둘러 쓰고 말았다. 집안에 송장이 있다는 따위의 말을 서둘러 알리러 다닐 필요가 있을까? 그것은 한밤중을 더욱 쓸쓸하게 할 뿐이다. 그리고 음산한 생각으로 잠을 깬 것에 화를 냈다. 그러는 동안에도 그녀는 자기 물건을 머리핀까지 모두 방으로 가지고 가서 이제는 모자 직공과 함께 있을 것을 들킬 걱정도 없이 의자에 앉아 실컷 울었다. 마음속으로는 쿠퍼 어머니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하필이면 이런 밤중에 죽은 것을 보고 당황과 공포를 느꼈으나 이윽고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러고는 함석 직공이 여전히 코를 골고 있는 침묵 속에서 혼자 오열했다. 그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녀는 소리를 치며 흔들어 깨우려고 했으나 눈을 뜨면 골칫거리가 하나 더 생길 것 같아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다. 그녀가 시체 곁으로 가보니 나나가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비비고 있었다. 이 계집애는 다 알고 있으면서 질이 나쁜 호기심에서 할머니를 똑똑히 보려고 턱을 내밀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나는 아무 말도 없었다.
죽음과 마주하여 좀 떨고 또한 놀라면서도 만족스러운 모습이었다. 나나는 마치 나쁜 짓을 하듯이 어린애 눈에는 숨겨지고 금지되어 있는 죽음이란 것을 이틀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이 애는 살고 싶은 일념에서 죽을 때까지 허덕인 이 창백한 죽은 얼굴을 앞에 두고 어린 암고양이 같은 눈을 동그랗게 하고 있었다. 그리고 코올리게 계집 애들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를 엿보기 위해 유리문 뒤에 가만히 서 있을 때처럼 그 등뼈는 저려오고 있었다. 자, 일어나거라. 여기 있으면 안 돼. 어머니가 낮은 소리로 말했다.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녀는 매우 섭섭한 듯이 되돌아보면서 죽은 사람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침대를 미끄러져 내려갔다. 제르베즈는 새벽까지 딸애를 어디에 있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매우 당혹해하고 있었다. 그녀가 딸에게 옷을 입히려고 했을 때 랑테가 바지를 입고 슬리퍼를 끌고 쫓아왔다. 그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자신의 행위가 얼마간 부끄러웠던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일이 잘 수습되었다. 내 침대가 비어있으니 거기 누이면 돼요. 그가 중얼거렸다. 나나는 어머니와 랑테 쪽으로 큰 눈을 들어 설날에 초콜릿을 받았을 때처럼 멍청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딸애를 밀어 넣을 필요는 없었다. 그녀는 슈미즈 바람으로 타일 바닥에 맨발이 달락말락하면서 달려갔다. 아직도 체온이 남아있는 침대 속으로 뱀처럼 기어 들어가서 몸을 한껏 펴고 누워 그 날씬한 몸으로 담요를 조금 들어 올렸다. 어머니가 들어올 때마다 말없는 표정에 눈을 빛내면서 잠을 자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매우 흥분하여 여러 가지 생각을 되새기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사이에 랑티에는 제르베즈를 도와서 쿠퍼 어머니에게 옷을 입혔다. 죽은 사람은 무거웠으므로 그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이 노파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대하고 속살은 휘었다. 두 사람은 그녀에게 양말과 하얀 패티코트를 입혔다. 또 윗도리를 입히고 모자를 씌웠다. 말하자면 그녀의 칠보 단장이었다. 쿠퍼는 낮게 내려가는 박자와 높게 올라가는 박자에 두 가지 박자가 여전히 코를 골고 있었다. 그것은 성금요일의 의식에서 반주하는 교회 음악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므로 망자가 옷을 갖춰 입고 자리에 바로 뉘어졌을 때 랑티에는 가슴이 메슥하다면서 포도주를 한 병 마셨다. 제르베즈는 장롱을 뒤져 플라상에서 가지고 온 주석으로 만든 십자가상을 찾았다. 그러나 그녀는 쿠퍼 어머니가 그것을 팔아치운 일을 생각해냈다. 두 사람은 난로에 불을 피우고 날이 셀 때까지 의자 위에서 반쯤 졸며 먹다 남은 술병을 기울이고 있었다. 마치 이 죽음이 자기들 때문인 것처럼 침통한 표정으로. 7시쯤 해가 떠오르기 직전에 쿠퍼가 겨우 잠에서 깨났다. 어머니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는 처음에는 눈물도 흘리지 않고 말을 더듬으며 무슨 농담이라도 듣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고 나더니 마룻바닥으로 뛰어내려 망자 앞으로 가서는 쓰러졌다. 망자를 끌어안고 송아지처럼 볼을 닦은 시트가 축축하게 젖을 정도로 굵은 눈물을 흘렸다. 제르베즈도 남편의 이 비통함에 깊이 감동하여 같은 기분이 되어 다시 울기 시작했다. 그렇다. 이 남자는 생각했던 것보다도 착한 인간이었던 것이다. 쿠퍼의 비통함은 심한 두통을 동반했다. 그는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쥐어 뜯었다. 숙취로 입 안은 마르고 10시간이나 잠을 잤으나 아직도 술 기운은 남아있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고 한탄했다. 아, 그렇게도 사랑했던 어머니였는데 가엾게도 세상을 뜬 것이다. 머리는 마치 숯불에 가발을 쓴 것 같았으며 심장은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니다. 정말이지 운명이 한 사나이를 이렇게도 쫓아다니면서 고통을 주다니 너무했다. 이제 정신 차리게 이 사람아. 랑테가 쿠퍼를 일으키면서 말했다. 마음을 가라앉히게. 랑테에는 포도주를 한 잔 따라주었으나 쿠퍼는 마시지 않겠다고 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일까?
내 밥통 속에 동전이 들어있으니 말이야. 이건 우리 어머니야. 어머니를 보자 동전 같은 맛이 나잖아.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그러고는 다시 애들처럼 울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가슴에 불을 끄기 위해 포도주를 한 잔 마셨다. 곧 랑디에는 친척들에게 알리고 관청에 사망 신고를 하기 위해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왔다. 그는 산책이 하고 싶었던 것이다. 시거를 피우며 살을 애들 차가운 아침 추위를 맛보기도 했다. 별로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르라의 집을 나오자 바티뇰의 작은 가게에 들어가서 뜨거운 커피를 한 잔 마셨다. 그러고는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며 거기서 거의 1시간을 보냈다. 9시가 되자 친척들은 덧문을 내려놓은 그 세탁소로 모여들었다. 로리에는 울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그 자리에서만 슬픈 표정으로 몸을 흔들더니 급한 일이 있다면서 곧 자기 작업장으로 돌아가 버렸다. 로리의 부인과 르라는 쿠포 부부에게 키스하면서 작은 눈물줄기가 흘러내리는 눈시울을 닦았다. 그러나 로리의 부인이 망자의 주위를 힐끗 둘러보고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죽은 사람 곁에는 램프를 켜놓는 법이 아니라면서 상식 없는 짓을 나무랐다. 촛불을 켜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나를 시켜 양초를 한 갑 사러 보냈다. 오 맙소사, 절름발이의 집에서 죽는다면 무도한 취급을 받게 마련이다. 죽은 사람에 대한 처리도 제대로 할 줄 모르다니 엄청난 바보가 아닐 수 없다. 이 여자는 여태까지 초상을 치러본 일이 없단 말인가. 르라는 십자가상을 빌리러 보쇼 아주머니네 집으로 가야만 했다. 그녀는 너무나 큰 것을 빌려왔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초상을 그린 두꺼운 종이를 바른 나무로 만든 검은 십자가였는데 쿠퍼 어머니의 가슴을 거의 뒤덮여 그 막대로 짓눌러 버릴 것만 같았다. 그러고 나서 모두들 성수를 찾아다녔으나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나나가 다시 그것을 가지러 교회까지 달려갔다. 순식간에 작은 방은 모양이 달라졌다. 작은 탁자 위에는 촛불이 켜지고 그 곁에는 성수가 가득 든 잔이 놓여졌으며 회양목 가지 하나가 꽂혀졌다. 이로써 누가 오더라도 큰 지장은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러고는 가게에 의자를 동그랗게 늘어놓고는 접수구를 마련했다. 랑티에는 11시에 겨우 돌아왔다. 그는 장의사에서 참고가 될 만한 일을 물어보고 온 것이었다. 관이 12프랑, 미사를 올린다면 10프랑이 더 든다는군. 그리고 장이 마차, 이것은 장식에 따라서 요금이 다르다네. 그가 말했다.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머니가 되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분수에 맞게 해야죠. 로리의 부인이 놀라서 불안한 표정으로 머리를 들면서 말했다. 물론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자 직공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단지 참고로 요금을 물어보고 온 것뿐입니다. 당신이 원하고 계시는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점심을 먹고 주문하러 가겠습니다. 덧문 틈 사이로 방을 비추고 있는 가느다란 햇빛 속에서 사람들은 낮은 소리로 이야기를 했다. 안방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그리고 이 열려진 문에서 죽음의 깊은 침묵이 흘러나왔다. 안뜰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겨울날의 파리한 햇빛 아래 계집애들이 둥글게 줄을 지어 춤을 추고 있었다. 갑자기 나나 목소리가 들렸다. 맡겨두었던 보시의 집에서 빠져나온 것이었다. 그녀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호령을 하며 구두 뒤꿈치로 포석을 구르고 있었다. 그러자 노랫소리가 지저귀는 새소리처럼 떠들썩하게 들렸다. 나기야 나기야 우리 나기야, 나기는 다리가 몹시 아파서 마님께서 만들어줬다더라. 아름다운 양말과 릴라의 구두, 릴라의 구두, 릴라의 구두. 제르베즈는 자기가 말할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들은 부자가 아닙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해드리고 싶어요. 어머니가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다고 해서 개처럼 아무렇게나 묻어버릴 수는 없어요. 미사도 드려야 해요. 그리고 조금쯤은 괜찮은 장이 마차도. 아니 돈은 누가 내는데? 우리들은 낼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돈을 잃었으니.
그리고 또 자네들도 안 되겠지. 완전히 빈털털이니까.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려고 한 것이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불행이 되어 떨어졌는가를 이젠 좀 생각도 해야지. 로리의 부인이 갑자기 격한 어조로 말했다. 쿠퍼에게 의견을 물었으나 그는 전혀 관심이 없는 태도로 중얼거린 다음 의자 위에서 다시 졸았다. 르라는 자기 몫은 내놓겠다고 했다. 그녀는 제르베즈와 같은 의견이었다. 격식은 제대로 갖춰서 해야 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종이 쪽지에 계산을 해보았다. 열띤 의논 끝에 좁다란 부채 모양의 무늬가 있는 장이 마차로 결정했다. 총액은 대략 90프랑이었다. 모두 세 사람이니까 한 사람 앞에 30프랑씩 내도록 해요. 그 정도라면 파산할 염려도 없을 테니까. 제르베즈가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로리의 부인은 몹시 화를 내며 분통을 터뜨렸다. 좋아요. 그러나 나는 반대야. 반대고 말고. 30프랑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돈만 있다면야 죽은 어머니가 살아나기만 한다면야 10프랑이라도 내지요. 그러나 나는 허세를 부리는 건 싫어요. 자넨 가게를 가지고 있으니 이웃에 대한 체면에서 근사하게 하고 싶겠지만 난 그런 것에 한몫 끼는 건 질색이야. 아무것도 아닌 게 젠치하고 싶지 않다고. 당신들끼리 마음대로 해요. 그렇게 근사하게 하고 싶거든. 장이마차에 깃털 장식이라도 좀 하지 그래? 당신들한테는 한 푼도 받지 않겠습니다. 마침내 제르베즈가 대답했다. 내가 몸을 팔 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신의 간섭은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혼자서 훌륭히 초상을 치르겠어요. 전에 내가 분명히 말한 적이 있었죠? 나는 버려진 고양이를 주워온 셈 쳤다고요. 왜냐고요? 당신 어머니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로리의 부인은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랑티에는 그녀가 나가려는 것을 말리지 않으면 안 됐다. 싸움이 너무나 시끄러워졌기 때문에 르라는 큰 소리로 주의를 주고 나서 살며시 작은 방에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죽은 사람이 바로 곁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듣고는 당장이라도 눈을 뜰 것 같은 슬픔과 불안한 시선을 시체에 던졌다. 그때 다시 계집애들의 원무가 안들에서 시작되었다. 나나의 가늘고 투명한 소리가 다른 아이들의 소리를 압도하고 있었다. 나기야 나기야 우리 나기야. 나기는 뱃속이 거북하니까 마님께서 만들어줬다더라. 예쁜 배때끈과 릴라의 구두. 릴라의 구두. 철없는 아이들 같으니라고 저런 노래를 부르다니 짜증나 죽겠어. 조용히 하도록 해줘요. 아무데나 걷어차서 제발 나나를 문지기 방에다 데려다 주세요. 제르베즈는 몸을 떨면서 초조와 근심에 견디다 못해 거의 울음을 터뜨릴 듯한 표정이 되어 랑티에게 말했다. 르라와 로리의 부인은 곧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 쿠퍼 부부는 식탁에서 돼지고기를 먹었다. 그러나 배가 고프지 않았으므로 포크를 부지런히 움직이지는 않았다. 두 사람은 가엾은 쿠퍼 어머니가 양 어깨에 무겁게 덮쳐서 방이란 방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같아 울적하고 멍청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들의 생활은 혼란에 빠져 있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그저 발만 구르며 잔치 다음 날처럼 지쳐 있었다. 랑티에는 르라의 30프랑과 제르베즈가 모자도 쓰지 않은 채 미친 사람처럼 구제에게 달려가서 빌려온 60프랑을 가지고 장의사에게 가기 위해서 곧 나가버렸다. 오후에는 4, 5명의 조문객이 찾아왔다. 근처 여자들은 호기심으로 한숨을 쉬기도 하고 눈물에 젖은 눈을 굴리면서 나타났다. 그녀들은 안방으로 들어가서 성호를 긋고 성수에 적셔진 회양목 가지를 흔들면서 죽은 사람의 얼굴을 뚫어지도록 응시했다. 그러고는 가게로 와서 의자에 앉아 끝없이 지치지도 않고 몇 시간이나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는 그 할머니의 생전 추억을 되새겼다. 르망주는 그녀의 오른쪽 눈이 감겨지지 않았다고 일러주고 고드롱 부인은 나이에 비해서 혈색이 좋았다고 되풀이해 말했다. 포코니의 부인은 불과 사흘 전에 마나님이 커피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너무나 뜻밖이라는 표정이었다. 사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저녁 무렵에 쿠퍼 부부는 그런 인사에도 실증이 나기 시작했다. 이처럼 오랫동안 시체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가족들에게는 너무나 큰
큰 고통이었다. 정부는 그것에 관해서 특별한 법률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오늘 밤과 내일 아침까지 이러고 있어야 할 것인가? 그런 일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다. 이미 눈물이 나오지 않게 되자 슬픔은 짜증으로 변하고 끝내는 예법을 어기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닐까. 좁다란 안방 한가운데 말없이 굳어있던 쿠퍼 어머니는 차차 온 집안으로 퍼져가서 모든 사람들을 짓누를 정도로 무거워져 있었다. 그리고 식구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여느 때 생활로 돌아가고 죽은 이를 받드는 기분 따위는 사라져버렸다. 우리와 같이 좀 들지 않겠어요? 너무 쓸쓸해요. 우리 떨어지지 말고 함께 있도록 해요. 르라와 로리의 부인이 다시 모습을 나타내자 제르베즈가 말했다. 작업대에 식기를 늘어놓았다. 일동은 접시들을 보자 그 자리에서 잔칫날 먹은 맛있는 음식을 생각했다. 랑테가 돌아왔다. 로리에도 내려왔다. 과자 장수가 방금 파이를 가져왔다. 왜냐하면 제즈베즈는 마음이 혼란하여 식사를 준비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모두들 자리에 앉았을 때 보슈가 들어와서 마레스코 씨가 문상을 오고 싶어 한다고 했다. 좀 보자고 한다는 전가를 했다. 집주인이 매우 진지한 태도로 프로코트를 걸치고 큰 훈장을 달고 나타났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곧바로 안쪽의 작은 방으로 가서 꿇어 앉았다. 그는 독실한 신자였다. 사제처럼 침착한 태도로 기도를 드린 다음 시체에 회양목 가지를 성수로 뿌리면서 공중에 성호를 그었다. 가족들은 모두 식탁에서 떨어져서 그게 감동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마리스코 씨는 예배가 끝나자 가게로 와서 쿠퍼 부부에게 말했다. 밀려있는 3기분의 집세를 받으러 왔는데 지금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제르베즈는 로리의 부부 앞에서 그런 말이 나왔으므로 매우 당황하여 중얼거렸다. 보시다시피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을 당해서 말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거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집주인은 옛날에 노동자였던 사실을 말해주는 그 굵은 손가락을 펴면서 계속해서 말했다. 말하기는 안 됐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모레 아침까지 지불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됐지만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제르베즈는 손을 모아 눈에는 눈물까지 글썽거리면서 말없이 애원했다. 그러나 상대방은 모질게 큰 머리를 강하게 내저으며 아무리 애걸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게다가 망인에 대한 당연한 경의를 표시로 말다툼 따위는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뒷걸음을 치면서 정중히 물러갔다. 실례가 많았습니다. 모레 아침입니다. 잊지 마시오. 그는 말했다. 그러고는 물러갈 때 다시 안방 앞을 지나치며 그는 활짝 열린 방문 너머로 정중히 끌어앉아 망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일동은 식사를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 식사를 했다. 그러나 후식이 나오자 한가하게 있고 싶은 기분이 되어 시간이 좀 걸렸다. 이따금 제르베즈나 혹은 두 자매 중 누군가가 입에 가득히 머금은 채 냅킨도 떼지 않고 안방을 둘러보고 오곤 했다. 그러고는 입안의 것을 다 먹고 다시 자리에 앉아 다른 여자들은 옆방에 이상이 있었는지를 알아보려고 잠시 그 얼굴을 내다보았다. 그러다가 여자들이 일어서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고 쿠퍼 어머니도 점점 잊혀지고 말았다. 밤샘을 하기 위해 커피를 매우 진하게 많이 끓여 놓았다. 8시쯤에 부하성 부부가 문상하러 왔다. 사람들은 이 두 사람에게 술을 권했다. 그때 제르베즈의 안색을 살피고 있던 랑티에가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던 기회를 잡은 것 같았다. 시체를 뉘어놓은 초상집에 돈을 받으러 온 집주인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 그는 갑자기 말을 꺼냈다. 미사를 올리는 신용만 하고선 그 거지 같은 녀석은 완전한 위선자라고. 나라면 이런 가게 따윈 넘겨줘 버리겠어. 매우 지쳐있던 제르베즈는 기진맥진해서 자포자기한 투로 대답했다. 그래요. 물론 집달관을 기다릴 필요도 없죠. 이젠 정말 진저리가 난다고. 로리의 부부는 절름발이가 가게를 내놓을 것을 생각하자 기분이 좋아서 그 말에 적극 찬성했다. 가게 하나를 유지하는 비용은 엄청난 것이었다.
다른 사람의 가게에 고용살이를 한다면 설사 3프랑을 받아도 큰 돈을 없앨 위험은 없었다. 그들은 그런 취지의 말을 쿠퍼에게 되풀이 이야기하면서 결심을 촉구했다. 그는 술을 많이 마시고 있었다. 그러고는 언제까지나 눈물을 찔끔거리면서 접시 앞에서 울고 있었다. 세탁부가 설득을 받아들인 것 같았으므로 랑티에는 푸아송 부부에게 눈짓을 했다. 그래서 키다리 비르지니가 사이에 끼어들어서 매우 친절한 태도를 보였다. 이봐요. 우리는 서로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 가게를 떠맡아 집세 문제를 집주인과 매듭짓기로 하죠. 그렇게 되면 당신도 한결 안정될 테고. 아니 고맙지만 염려 말아요. 집세쯤은 어떻게 마련할 수가 있어요. 난 이 일을 하겠어요. 이 공경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다행히도 2팔이 아직 있으니.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해요. 랑티에가 황급히 말했다. 이런 밤에는 할 이야기가 못 되죠. 나중에, 내일이라도. 그때 안방에 간 르라가 가볍게 외쳤다. 양초가 다 타서 불이 꺼진 것을 보고 무서웠던 것이다. 모두들 당황하여 다른 양초의 불을 켜려고 했다. 그러고는 모두 머리를 흔들며 망자 앞에서 불이 꺼지는 것은 좋은 징조가 아니라고 되풀이해 말했다. 밤샘이 시작되었다. 쿠퍼는 길게 누웠다. 잠을 자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각할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5분 후에는 코를 골기 시작했다. 나나를 보시 부부 집으로 자러 보내려니까 울기 시작했다. 나나는 자기를 좋아하는 랑테와 그 큰 침대에서 따스하게 잘 것이라는 희망으로 아침부터 부풀어 있었던 것이다. 푸아송 부부는 밤중까지 남아있었다. 커피는 부인들의 신경에는 너무 자극적이기 때문에 끝내는 샐러드 그릇에다 포도주를 데워서 마셨다. 화제는 서로의 부드러운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으로 바뀌어갔다. 비르지니는 시골 이야기를 했다. 그녀는 무덤 위에 야생화가 피는 숲속의 한 구석에 묻히고 싶다고 했다. 르라는 이미 장롱 속에 수의를 준비해 두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라방드꽃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죽어서 묻힌 뒤에 좋은 냄새를 맡으며 있고 싶어서였다. 이어서 갑자기 경찰관이 오늘 아침에 돼지고기 집에서 도둑질을 한 키가 큰 미인을 체포하여 수사실에서 옷을 벗겨보니 몸뚱이에 순대를 10개나 매달고 있다라고 했다. 로리의 부인은 불쾌한 표정으로 앞으로 자기는 순대를 못 먹을 것 같다고 했으므로 일동은 조용히 웃었다. 밤샘은 떠들썩하기는 했으나 절도를 잃지는 않았다. 그러나 데운 포도주를 모두 마시자 희미한 흐름과 같은 기묘한 소리가 안방에서 들려왔다. 모두가 머리를 들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머니의 몸속이 비어가는 소리입니다. 랑테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이 설명에 일동은 안도의 표정으로 머리를 흔들면서 잔을 식탁에 놓았다. 마침내 푸아송 부부가 일어섰다. 랑티에도 2사람과 함께 나갔다. 부인들이 교대로 눈을 붙일 수 있도록 자기 침대를 비워놓기 위해서 친구 집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로리에는 이런 일은 결혼 이후 없었다고 투덜대면서 혼자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잠들어 있던 쿠퍼와 함께 버려진 제르베즈와 2 자매는 커피를 데우고 있는 난로 앞에 버티고 앉았다. 그녀들은 허리를 굽히고 2 손을 앞치마 밑에 넣은 채 얼굴을 볼 위로 내밀어 근처를 감싸고 있는 침묵 가운데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다. 로리의 부인은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녀는 검은 드레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형편이 쪼들려 새로 지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제르베즈에게 전에 어머니 생일 선물로 사준 검은 스커트가 없느냐고 물었다. 제르베즈는 그 스커트를 찾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허리 깨어 품을 줄이면 입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로리의 부인은 다시 헌 옷을 탐내고 침대와 찬장 2개의 의자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분배해야 할 작은 도구들을 휘둘러 보았다. 하마터면 싸움이 될 뻔했다. 르라가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녀는 공평했다. 쿠퍼 부부가 지금까지 어머니를 돌봐왔으므로 얼마 안 되는 헌 옷쯤은 당연히 차지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세 여자는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 짓거리면서 다시 난로 옆에 쭈그리고 앉아 졸았다. 밤은 무섭게 긴 것만 같았다. 때때로 몸을 떨면서 커피를 마시고 안쪽 방으로 머리를 들이밀었다.
거기에는 꺼져서는 안 되는 양초가 심지에 묻은 기름 연기와 뭉쳐서 더욱 커지고 붉은 슬픔, 불꽃을 올리며 타고 있었다. 새벽이 되어 난로는 매우 뜨거웠으나 그녀들은 몸을 떨었다. 마음의 고뇌와 지나치게 짓거린 피로로 숨이 막히고 혀가 마르고 눈이 침침했다. 르라는 랑테의 침대에 누워서 남자처럼 코를 골았다. 그동안 다른 두 사람은 머리를 무릎까지 닿도록 떨어뜨리고 불 앞에서 잠을 잤다. 날이 밝기 시작하자 그녀들은 추위에 잠이 깼다. 그 버머니의 촛불이 또 꺼져버렸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물이 흐르는 것 같은 둔탁한 소리가 또 나기 시작했다. 로리의 부인은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큰 소리로 설명했다. 어머니한테서 나올 것이 나오는 거야. 그는 양초를 켜면서 대냈다. 장례식은 10시 반이었다. 하루 낮 밤에 이어서 오전 내내 걸렸다. 사실인즉 제르베즈는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으나 단 1시간이라도 빨리 쿠퍼 어머니를 운반하러 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100프랑이라도 주었을 것이다. 그렇다.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일단은 인간은 죽어버리면 너무나 짐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한시라도 바삐 그 곁에서 떠나고 싶을 것이다. 장례식 아침은 다행히도 기분 전환할 거리가 많았다. 갖가지 준비를 해두지 않으면 안 됐다. 일동은 우선 아침을 먹었다. 관과 겨가 든 자리를 가지고 온 사람은 바로 7층에 사는 시체 운반인 바주주 영감이었다. 이 활달한 늙은이도 술 기운이 떨어지는 때가 없었다. 이날도 아침 8시인데도 그는 간밤에 마신 술 기운으로 매우 쾌활했다. 아니, 바로 이 집이군요. 그렇죠? 그가 말했다. 그러고는 그는 겨자루를 옆에 내려놓자 눈을 부릅뜨고 입을 벌린 채 앞에 서 있는 제르베즈를 바라보았다. 이거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착각을 했습니다. 댁에 갖다 드리라는 줄 알았지 뭡니까? 그는 중얼거렸다. 그는 이미 겨자루를 들어 올리고 있었다. 제르베즈는 고함을 지르지 않을 수 없었다. 거기 내려놔요. 여기가 맞으니까. 어렵소.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는 허벅지를 두드리면서 계속했다. 알았어. 할머니가 돌아가셨군. 제르베즈는 창백해졌다. 바주주 영감은 이 관을 자기를 위해 가지고 온 것이었다. 그는 은근한 태도로 변명을 하려고 했다. 어제 1층에서 여자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생각했죠. 아시겠지만 직업상 이런 말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니까. 어쨌든 당신께는 축하를 드리겠소. 하기야 죽는 건 늦는 편이 좋으니까 말씀이야. 설사 살아있는 것이 그다지 재미가 없더라도 말이오. 이건 사실이오. 그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사나이가 그 더러운 큰 손으로 자기를 붙들어 이 괴짝 안에 넣어서 싣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무서운 마음으로 뒷걸음쳤다. 전에도 한번 결혼식을 올린 그날 밤 그는 자기가 데리러 가면 고맙다는 인사를 할 만한 여자를 알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어림도 없는 일이다. 자기는 아직 그럴 지경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등줄기에 오한을 느꼈다. 그녀의 생활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기는 했으나 그렇게 빨리 죽고 싶지는 않았다. 그렇다. 죽음의 괴로움은 한순간이지만 죽기보다는 몇 년이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편이 오히려 나았다. 취했군요. 아무리 그렇지만 술주정꾼을 내보내다니 비싼 돈을 내고 있는데. 그녀는 불쾌감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말했다. 그러자 시체 운반부는 놀리듯이 아무렇지도 않은 태도를 보였다. 봐요 아주머니, 언젠가는 그런 때가 온다고요. 그때 당신은 내가 책임지지. 그저 잠깐 알려만 주면 돼요. 나는 부인네들의 위안자니까 이 바주주 영감을 깔보면 못 써요. 이래봬도 당신보다 훨씬 멋있는 사람도 검검한 곳에서 잠자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여 아무 군소리도 없이 내가 하는 대로 믿고 이 팔에 안긴다오. 시끄러워요 바주주 영감. 떠들썩한 사람들의 소리에 달려온 로리에가 엄숙히 말했다. 그런 농담이나 짓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관청에 항의하면 당신은 목이 달아날 거요. 도덕을 존중하지 않는 인간은 끝장이요. 자, 나가줘요. 시체 운반부는 물러났으나 한참 동안 큰 길에서 중얼거린 소리가 들렸다. 뭐라고? 도덕? 도덕이란 게 뭔데? 정직이 있을 뿐이지. 마침내 10시가 되었다. 장이 마차는 늦게 왔다. 가게에는 벌써부터 친구들이나 근처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마디니의 매보트, 고드롱 아주머니, 노처녀 르망주 등, 그리고 쉴 새 없이 닫힌 덧문이나 열려진 문 틈으로 남자와 여자가 얼굴을 내밀면서 장이 마차가 오는지 어떤지를 살피며 바라보았다. 안방에 모인 친척들은 서로 악수를 했다. 짤막한 침묵이 흐르는 동안 이야기들은 빨리 오갔다. 기다리는 동안에 초조하고 짜증스러운 속에서 옷이 스치는 거친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손수건을 입고 온 로리의 부인이거나 기도서를 빌려 돌아다니는 루라였다. 누구든지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안방 한가운데 침대 앞에 있는 뚜껑이 열려있는 관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곁눈으로 그 관을 살펴보고 저 뚱뚱한 쿠포 아주머니가 저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런 생각을 입 밖으로는 말하지 않고 눈으로만 번갈아 보았다. 그때 큰 길가로 난 문이 열려졌다. 마디니에가 팔을 벌리고 엄숙하고 무게 있는 목소리로 알려왔다. 장이 마차가 왔어요. 그것은 장이 마차가 아니었다. 얼굴이 붉은 4사람의 인부가 이삿짐을 나르는 사람들처럼 찌든 손에 오줌 빛깔이 더러운 옷이 관에 스쳐 허옇게 돼 있었다. 바주주 영감 매우 취해 있었으나 점잔을 빼고 선두에 서 있었다. 그는 일을 시작하면 진지해졌다. 그들은 한마디 말도 없이 잠시 내려다보며 재빨리 쿡어머니의 무게를 눈으로 가늠해 보았다. 그러고는 머뭇거리지 않았다. 불쌍한 쿡어머니는 순식간에 관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키가 제일 작은 사팔뜨기 젊은이가 겨를 관 속에 쏟고 빵이라도 빚듯이 그것을 휘저으며 고르게 폈다. 또 한 사람의 깡마르고 키가 큰 익사꾼 같은 젊은이가 그 위에 시트를 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하고 2사람은 다리를, 2사람은 머리를 붙들고 시체를 들어 올렸다. 케이크라도 이렇게 쉽게 뒤집지는 못할 것이다. 머리를 내밀고 있던 사람들은 쿠퍼 어머니가 저절로 괴짝 안으로 뛰어 들어간 것으로 생각할는지도 몰랐다. 그녀는 마치 자기의 집인 양 그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기가 막히게도 꼭 맞았다. 그야말로 꼭 들어맞는 것이어서 괴짝에 약간 스치는 소리가 들리는 정도였다. 그녀는 액자에 끼워진 그림처럼 사방에 조금의 틈도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그 속에 꼭 맞게 들어가자 잎에 있던 사람들은 놀라고 말았다. 분명히 전날 밤부터 몸이 줄어들었을 것 같았다. 그러는 동안에도 장의사 인부들은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사팔뜨기 젊은이가 뚜껑을 손에 들고 마지막 고별을 하도록 친척들에게 말했다. 한편 바주주 영감은 못을 입에 물고 망치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쿠포와 두 누이와 제르베즈와 그 밖의 사람들이 꿇어앉아 굵은 눈물방울을 흘리면서 떠나가는 어머니에게 키스했다. 뜨거운 눈물은 굳어서 얼음처럼 차가운 얼굴 위로 떨어져 굴렀다. 길게 끄는 흐느낌 소리가 들렸다. 뚜껑이 닫혔다. 바주주 영감은 짐을 꾸리듯 익숙한 솜씨로 하나의 못을 2번의 망치질로 박았다. 가구를 쑤선하는 것 같은 이 소동 속에서는 자기의 울음소리까지도 들을 수가 없었다. 그것으로 끝났다. 사람들은 출발했다. 이런 때 어쩜 이렇게 허세를 부렸을까? 로리의 부인이 문간에 있는 장이 마차를 보고 남편에게 말했다. 장이 마차는 근처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순대집 안주인은 건과물집 점원을 불렀다. 몸집이 작은 시계 장수는 보도로 나왔다. 근처 사람들은 창문에 몸을 구부렸다. 그리고 모두들 하얀 무형의 술이 달린 부채 무늬의 장식을 이야기했다. 사실인지 쿠퍼 부부가 빚을 갚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그러나 로리의 부부가 말했듯 거만한 인간은 어디에서나 또는 아무래도 그 거만한 성격은 나타나기 마련이었다. 바로 그때 제르베즈는 사슬직공과 그 아내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되풀이했다. 부끄러운 일이지. 저 구두쇠들은 자기 어머니에게 흔해 빠진 오랑캐꽃 한 다발도 안 가져왔으니. 사실 로리 부부는 빈손으로 왔다. 르라는 조아려 된 화환을 보냈다.
그리고 관 위에는 그 밖에 쿠퍼 부부가 사온 국화 화환과 꽃다발이 얹혀 있었다. 장사 일꾼들이 관을 들어올려 마차에 싣는 데는 한바탕 어깨에 힘을 돋우어야 했다. 서서히 행렬이 이루어졌다. 쿠퍼와 로리에는 프로코트를 입고 모자를 손에 들고 행렬의 앞장에 섰다. 쿠퍼는 아침에 마신 2잔의 백포도주로 아직은 눈물을 찔끔거리는 기분이 남아서 다리는 힘이 빠지고 머리가 아파 매부의 팔에 기대고 있었다. 그 뒤로 남자 문상객들이 따랐다. 매우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검은색으로 차려입은 마다니에 작업복 위에 외투를 걸친 메보트, 언제나 성스럽지 못한 소문에 씨가 돈 노랑 바지를 입은 보슈, 랑티에 고드롱, 비비라그리아드, 뿌아송, 그 밖의 사람들. 그 뒤로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선두엔 죽은 어머니의 스커트를 손질해서 입은 로리의 부인, 리라꽃 장식이 달린 윗도리를 숄로 감추어 상복을 입은 르라. 그 뒤에는 한 줄로 비르지니, 고드롱 아주머니, 포코니 아주머니, 노처녀 르망주 등이 줄을 이었다. 장이마차는 움직이기 시작하여 성호를 그으며 모자를 벗고 있는 구트도르가 가운데를 천천히 내려갔다. 4사람의 인부가 2사람은 앞쪽에 2사람은 좌우에 붙어서 앞장을 섰다. 제르베즈는 뒤에 남아 가게를 닫고 나나를 보슈 아주머니에게 맡기고는 달려가서 장내 행렬을 따랐다. 그동안 딸은 현관 아래서 문지기 여자에게 이끌려가면서 매우 흥미로운 시선을 던져 아름다운 수레를 타고 거리의 저편으로 사라져가는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세탁부가 숨을 헐떡이며 행렬에 따라붙자 마침 그때 구제도 따라붙었다. 그는 남자들의 행렬 속으로 들어갔으나 돌아보면서 그녀에게 머리를 숙여 인사를 했다. 그것이 아주 다정한 표정이었으므로 그녀는 갑자기 자신을 매우 불행한 여자로 느끼게 되어 다시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그녀는 이미 쿠퍼 어머니의 일로 울며 슬퍼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는 도중 그녀는 줄곧 손수건을 눈에 대고 있었다. 로리의 부인은 볼이 보송보송하게 상기된 얼굴로 옆에서 그녀를 바라보면서 그런 그녀의 태도를 비난하는 표정을 나타냈다. 교회에서의 의식은 간단히 끝이 났다. 그러나 사제가 매우 늙었으므로 미사는 좀 오래 끌었다. 비비라그리아드는 헌금을 할 수가 없으니 밖에서 머물겠다고 했다. 마디니에는 쉴 새 없이 사제들을 겨눈질하면서 랑테에게 자기 생각을 말했다. 저 어릿광대들은 라틴어를 줄줄 외워대지만 자기가 무엇을 짓거리고 있는지 모를 거라고 했다. 그 녀석들은 세례나 혼례와 똑같은 식으로 장례도 해치우니 말이다. 마음속에 감동이란 한 오락에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디니에는 갖가지 의식, 촛불, 슬픈 체하는 음성 또는 친척들 앞에서 거칠애로 꾸며대는 것 등을 비난했다. 정말이지 집과 성당에서 2번 죽음을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미사가 끝나고 영문도 모르는 기도 소리가 울리는 속을 조문객들이 성수를 뿌리면서 관 앞을 행렬을 짓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더욱 괴로운 시간이었으므로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이 옳다고 했다. 다행히도 묘지는 그리 멀지 않았다. 마르카데가를 바라보는 공원의 한 구석에 있는 샤펠의 작은 묘지였다. 행렬은 발을 구르며 제멋대로 자기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에 도착했다. 지면이 단단해 소리가 잘 울려서 기꺼이 구두바닥으로 쾅쾅 울려보고 싶을 정도였다. 입을 벌린 구덩이로 관이 내려졌다. 구덩이는 이미 완전히 얼어붙어 있어 마치 석고채 석장처럼 창백했으며 잔돌이 많았다. 문상객들은 파놓은 잔돌의 무덤둘레 모여서 이런 추위에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래도 유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구덩이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은 거북하게 느껴졌다. 하얀 제복을 입은 사제가 마침내 작은 집에서 나왔다. 그는 벌벌 떨고 있었다. 깊은 시면으로부터 라고 하면서 용성을 할 때마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다. 사제는 마지막 성호를 긋고는 다시는 이런 일은 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으로 도망치듯 사라졌다. 인부가 삽을 잡았으나 얼어붙은 큰 흙덩이밖에 뜰 수가 없었다. 흙덩이는 무덤의 구덩이에서 훌륭한 음악을 연주했다. 관 위에 폭탄이 터지는 것 같고 대포에 맞아 나무가 갈라지는 것 같았다.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이라도 이런 음악을 들으면 가슴이 찢어지는 법이다. 모두들 다시 눈물을 흘렸다. 일행이 자리를 떠나 묘지 밖으로 나온 다음에도 흙이 떨어지며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메보트가 손가락에 입김을 불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아, 정말 지독하군. 우리 불쌍한 쿠퍼만 하니 따뜻하게 지내시긴 글렀네. 저기 여러분, 쿠퍼가 가족과 함께 길에 서 있는 친구들에게 말했다. 저희가 뭐라도 좀 대접할게요. 쿠퍼는 묘지에서 내려가는 길에 있는 마르가데의 거리의 술집으로 일행을 데리고 들어갔다. 제르베즈는 계속 밖에 서서 한 번 더 고갯짓으로 인사를 한 뒤 그냥 가려고 하는 구제를 불렀다. 왜 같이 안 드세요? 예, 좀 바빠서요. 공장에 다시 가봐야 합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60프랑은 정말 미안해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냥 구제씨만 떠올랐어요. 제르베즈가 입을 열었다. 아, 그건 괜찮아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힘든 일이 생기면 언제든 도와드렸을 거라는 걸. 그래도 어머니한테는 얘기 마세요. 어머니와 저는 생각이 다르거든요. 괜히 어머니 마음 상하게 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구제가 말했다. 제르베즈는 여전히 구제를 쳐다보고 있었다. 노란 수염이 덥수룩 간 얼굴에 저토록 마음씨 착한 사람이 슬픔에 젖어 있는 것을 보면서 문득 제르베즈는 이전에 말한 대로 어디든지 둘이 함께 떠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할 뻔했다. 하지만 이내 또다시 나쁜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니까 무슨 수를 쓰든 저 사람한테 밀린 집세 낼 돈을 빌려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몸이 덜덜 떨렸다. 제르베즈는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싸운 거 아니죠? 그렇죠? 구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물론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싸우지 않아요. 다만 그냥 다 끝났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구제는 멍하게 서 있는 제르베즈를 두고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다. 구제의 마지막 말이 제르베즈의 귓속에서 종소리처럼 쿵쿵거렸다. 술집으로 들어서는데도 가슴 깊숙한 곳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다 끝났어. 그래, 다 끝났어. 이제 다 끝났으니 할 수 있는 일도 없어. 제르베즈는 자리에 앉아 빵과 치즈를 삼켰고 앞에 가득 채워 놓여있는 잔을 비웠다. 1층에 있는 천장이 낮고 기다란 술집이었다. 안에는 커다란 탁자 2개가 놓여있고 술병들과 넷으로 자른 빵, 그리고 접시 3개에 담아놓은 큼직한 세모 모양의 브리치즈가 한 줄로 놓여있었다. 식탁보다 깔지 않고 식기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지만 다들 허겁지겁 먹었다. 저쪽 요란스럽게 타고 있는 난로 곁에서 장의사 인부 4사람이 막 식사를 마치고 있었다. 어쩌겠어요. 누구나 차례가 오면 가는 거죠. 마디니에가 말했다. 늙은이들이 젊은이들한테 자리를 비켜줘야죠. 집에 돌아가면 정말 집이 텅 빈 것 같겠군요. 참 동생네가 집을 비울 거예요. 로리의 부인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다. 가게가 망했거든요. 다들 쿠퍼를 구슬려 보려고 애썼다. 권리를 양도하는 게 낫다고 계속 부추겼다. 심지어 르라 부인도 겁먹은 표정으로 파산이니 감옥이니 하는 얘기를 꺼냈다. 사실 르라 부인은 얼마 전부터 랑트의 비르지니와 아주 사이가 좋았고 그 2사람이 분명 서로 좋아하고 있다는 생각에 잔뜩 호기심이 발동한 상태였다. 마침내 쿠퍼가 버럭 화를 내며 제르베즈에게 소리를 질렀다. 애틋하던 슬픔이 너무 많이 마신 술기운 때문에 갑자기 분노로 바뀐 것이다. 들어봐. 그는 아내의 코앞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내 말 좀 들으란 말이야. 넌 언제나 내 고집대로 하잖아. 하지만 이번엔 내 뜻대로 하고 말겠어. 잘 들어도. 정말이야. 랑띠가 옆에서 거들었다. 도무지 좋은 말을 해서는 듣지를 않잖아. 망치로 두들겨 머릿속에 박아 넣어줘야 한다니까. 2 남자가 그렇게 제르베즈를 공격했다. 물론 그 와중에도 탁들은 여전히 움직였다. 불이 치즈가 사라졌고 술은 샘물처럼 흘렀다. 2 남자가 퍼버대는 욕을 들으며 울적해진 제르베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몹시 허기가 지는지 입안 가득 먹을 것을 놓고서도
계속 꾸역꾸역 먹어댔다. 두 남자가 떠들다 지쳤을 때쯤 제르베즈가 고개를 들었다. 됐으니까 그만해요. 가게 따윈 상관없어요. 이젠 더 필요 없어요. 알아들어요? 난 다 상관없다고요. 이제 다 끝났어요. 다시 치즈와 빵을 주문하고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되었다. 부하송내가 계약을 양도받고 2번 밀린 집세도 책임지겠다고 했다. 보슈가 거들먹거리며 집 주인을 대신해서 일을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심지어 쿠퍼네가 옮겨갈 집까지 즉석에서 구해주었다. 7층의 로리에와 같은 복도에 빈 방이 있다는 것이다. 랑트의 문제가 남았다. 그런데 진정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다. 랑트에는 부하송내만 괜찮다면 자기 방을 그대로 쓰고 싶다고 한 것이다. 부하송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문제 될 건 없죠. 정치적 관점이 달라도 친구 사이는 늘 마음이 맞는 법이니까요. 이후 랑티에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끼어들지 않았다. 그는 작은 일 하나를 드디어 끝냈다는 듯 큼지막한 빵에 브리치즈를 얹어서 몸을 뒤로 비스듬히 기댄 채 열심히 먹기만 했다. 랑티에는 음험한 기쁨에 몸이 달아올라 온몸에 피가 끓는 것 같았다. 그는 가늘게 눈을 뜨고서 몰래 제르베즈와 비르지니를 하나씩 쳐다보았다. 이봐요 영감님. 쿠퍼가 바주주 영감을 불렀다. 와서 한 잔 드세요. 우린 점잠 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다 노동자들인데요 뭘. 밖으로 나가려던 인부들이 다시 돌아와서 일행과 건배를 했다. 욕하려는 게 아니고요. 정말 조금 전 시신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이렇게 한 잔 얻어먹을 만하죠. 바주주 영감은 제르베즈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쓸데없는 이상한 말을 하지는 않았다. 제르베즈는 어색하고 불편해서 술기운이 돌기 시작하는 남자들한테서 떨어져 앉았다. 취향 쿠퍼가 또 엉엉 울기 시작했다. 그는 슬퍼서 우는 거라고 우겼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제르베즈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집이 텅 빈 것 같았고 엄청나게 넓어 보였다. 그랬다. 드디어 귀찮은 짐을 벗어 던졌다. 하지만 제르베즈는 마르카테 거리의 작은 공원 구덩이 속에 쿠퍼 만화님만 묻고 온 것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사라져버렸다. 삶의 한 조각이, 가게가, 그리고 가게 주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사라졌고 다른 감정들도 모두 묻고 돌아왔다. 그랬다. 장식 하나 없이 헐벗은 벽이 눈에 들어오자 제르베즈는 그 광경이 바로 자기 마음인 것 같았다. 이사 가려고 짐을 다 드러내버린 집안에 있는 것 같고 깊은 구덩이 바닥으로 굴러 떨어져 버린 것 같았다.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나중에 가능하다면 다시 올라가 보리라. 10시에 나는 옷을 벗으면서 발을 동동 구르며 울었다. 할머니 침대에서 자겠다고 우긴 것이다. 제르베즈는 겁을 주려고 해보았지만 아이는 이미 너무 조숙했다. 죽은 사람 얘기를 해줘도 호기심만 커질 뿐이었다. 결국 아이의 고집을 이기지 못하고 할머니 자리에 가서 누워도 된다고 했다. 어린 계집애는 커다란 침대를 좋아했다. 팔 다리를 쫙 뻗고 누워 이리저리 뒤척이며 뒹굴었다. 그날 밤 나나는 깃털 침대의 따뜻한 온기와 간지리듯 부드러운 촉감 속에서 아주 잘 잤다.